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는 기순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북한 소식들이 좀 궁금해져서 오늘 북한 관련된 두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 그리고 김가영 통일부 통일교육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야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부장관님. 예. 네, 안녕하세요. 형호살롱 시청자 여러분. 2012년에 한국으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91년생이고요. 평양 출신입니다. 아, 2015년에 12년에 왔습니다. 12년에 예. 91년생. 네. 예. 네. 예. 앞부분에서 나이까지 밝히니까. 아니. 네. 나이 안 밝게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에 북한 백두산에서 서울로 이사 내려온 북한 에미나이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미나이요? 네. 에미나이는 여성을 뜻하는 말인가요? 네, 조금 우리 한국 분들이 에미나이라는 그게 약간 비하적 발언은 아니고. 조금 북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네. 에미나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예, 그나마 북한 여성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여성 PD들에게 이 에미나이야 이러면은 저한테 뭐라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게 편한 용어군요. 네, 그 여성을 이제 북한에서는 가리키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김 에미나이?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에미나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사적인 자리에서만. 에미나이라고 하죠. 남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는 동무동지라고 하죠. 아, 그냥 네네. 동무동지. 이름을 안 부릅니까? 뭐, 금역동지? 아니면 금역동무라고 하죠. 그냥 금역씨라고는 안 하나. 씨자라는 발음은 조금 자본주의 상징이어가지고요. 씨라는 표현을 잘 안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C라고 부르면 네. 이제 그 반동문학상 배국법에 의해서 잡혀가죠. 진짜요? 네, 그 평양 문화보호법을 이제 북한이 만들어가지고요. 네.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보고 그 영향 때문에 그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너무나 빈번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오빠라든가 무슨 씨라든가 뭐 데이트라든가 등등의 그런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할 시 이제 강한 처벌을 내리는 그런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빠라든지 뭐 언니 뭐 이런 호칭을 그러니까 동무라는 표현, 네. 동지라는 표현 말고 그런 네. 표현을 쓰면은 뭐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넘어온 친구들한테 제가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화형에 간 친구들도 여럿 있다고 했고요. 교화형에. 네, 그리고 매우 강도 높은 사상투쟁을 통해서 아예 그 정신 상태를 탈탈 터는 그런 탈곡기 수준까지도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탈탈 털고 있다, 청년들을.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동무 동지를 쓸 수 있지만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연인 관계 뭐 사적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뭐 내 파트너가 고발하지 않는 한 그쪽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뭐 오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에 있던 애인이랑 뭐 자기야라는 표현도 자기야. 사적에서는 썼었고요. 밖에 나가서는 일체 아예 그냥 입을 딱 닫고 근데 이게 살았죠.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자기야 부르는데 네. 갑자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부를 수 그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편하게 자기야가 아니라 정말로 가끔에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이벤트식으로 자기야라고 했지 우리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늘 나오는 그런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기야라는 표현은 굉장히 남조선식의 자본주의에 그렇죠. 찌든 네. 그렇죠. 그 뭐라고 부르는가? 일단 불순분자. 불순분자. 황사바람 뭐 이런 거죠. 자본주의 상징적인 그렇죠. 언어죠. 네. 보좌관님도 자기야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몰래?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결혼했을 때도 써요. 여보야 대신에 자기야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한국에서 결혼했으니까 제 네. 와이프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지만 북한에는 제 자기야는 없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연애를 안 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백두산에서 넘어온 에미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탈북 경로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루트가 공개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그 루트가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알려질 그렇죠, 경우에.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그 루트를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저는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왜 그 라디오 출연하는 탈북민들이 루트를 얘기를 안 해주는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어느 순간부터 루트를 물어보면은 언제든지 얘기해줬습니다. 아니 그게 막히잖아요.
알려지면. 솔직히 루트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아.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감시망이 그렇게까지 막 좀 촘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루트를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근방으로 조금 좁아지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루트를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러면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희 고향은 혹시 양강도라고 아실까요? 예, 많이 들어봤죠. 네, 예. 함경도 옆에 있는 양강. 북쪽이네요. 네네, 평양보다 북쪽이요. 북쪽에. 백두산에 바로 근접해 예, 예, 예. 있습니다. 그 양강도는 압록강 국경이 예, 예. 되어 있다 보니까 압록강 경로에서 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네. 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휴전선이나 이런 쪽을 네, 넘어오기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압록강을 도강을 해야 되는데 압록강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곳에서 조금 촘촘하게 보초가 서 있는 곳은 경비가 심한 곳은 못 가고 조금 산 쪽으로 가면은 경비가 없어요. 그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산을 한 3개 정도 타야 되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 그래서 저희가 한 6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강릉에 딱 도착하니까 새벽 4시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만 저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몇 명이 같이? 저랑 저희 사촌 언니랑 이모랑 이렇게 3명이서. 3명이서? 네네. 그 밤에 산을 3개를 넘은 거예요? 네, 그거 근데 뭐 엄청 산이라고 험했을 하면 텐데. 우리처럼 그냥 뭐 산책 가는 산이 아니라요. 그쵸, 엄청 정말로 이 험할 거 가파른 아니에요. 백두산 산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가 넘을 때 당시 11월이었거든요. 그럼 백두산 눈이 허벅지까지 내려와요. 예, 그래서 예. 그 눈이 꽉 덮여 있는 산을 정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산을 3개를 넣는데요. 저는 산은 오를 때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려갈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몇 번은 구르고 중간에는 그냥 포기한다고 막 했었는데 이모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죽더라도 자유의 맛을 한번 딱 보고 죽으면 안 되겠냐. 이모 소원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서 나왔는데 그 강가가 이렇게 좁은 강가도 있는데 제가 넘었던 강은 허벅지까지 이렇게 물살이 흐르는 그런 좀 깊은 강이었어요. 엄청 차가웠을 텐데 그 네. 계절이면 얼얼 있을 수도 네, 있고. 맞아요. 살얼음이 막 껴여 예.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죽었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차가우니까. 수십 개의 바늘이 저희 다리를 막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옷은 또 벗어야 되더라고요. 무거우면은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예 맨몸에 맨살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11월에. 속옷만 입고 옷은 예. 위자 목에다 감고 딱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모가 맨 위에서 저희 막아주는 거예요. 그 물살을. 네, 그러면서 저희가 뒤를 가는데 아무래도 이모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바로 쇼크가 와가지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께 막 소원을 다 빌어봤습니다. 저체온 쇼크가 오셨구나.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쇼크가 오고 저 또한 쇼크가 왔고 근데 이모가 쇼크가 오다 보니까 이모를 막 먼저 회복하고 중국에 딱 봤더니 중국인 거예요. 브로커 집인 거예요. 근데 손 봤더니 손발톱이 다 동상 입어서 새까맣게 되고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게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숨어 있으면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 갈 생각을 했었죠. 저는 중국 가면은 비행기가 데리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편하게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한 번의 겁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탈북민을 딱 보면은 바로 북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겁을 넘겨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근데 제가 올 때 당시에는 내가 제일 어려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저보다 몇십 배로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탈북하는 계시고 과정에서. 네, 또 오는 과정에서 가족이랑 헤어지고 또 북송당하고 이런 사고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탈북민들 앞에서는 입을 못 벌립니다. 그렇구나. 네. 네, 요 얘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보고 우리 보좌관께서는 어디에 이제 평양에 있었다고 그랬고 네. 어떤 경로로 오셨습니까? 사실 저야말로 탈북민들 앞에서 어떤 탈북기를 얘기하는 것에 참으로 민망하고 예.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겪어야 했을 그 도강의 그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경험은 못했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징대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뭐 북한 체제에 대한 뭐 배신감이라든가 반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 유학생들끼리는 우리가 나중에 좀 장성해서 북한 체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개혁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를 하던 그런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그룹 활동이 북한에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체제 활동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디든가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끌려가서 뭐 모진 고초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 2012년 2월에 이제
기숙사를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탈출을 해서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드라마틱하네요. 예, 네. 두 분 다. 그 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예,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보좌해서 정책보좌관으로서 작년 12월까지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뭐 탈북민 가운데 지금 뭐 태용호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네. 굉장히 공직으로 올라가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인가요? 아니요, 뭐 그래봤자 5급 사무관이라서 뭐 물론 5급 사무관도 우리 뭐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나의 주축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왜 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했을까?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이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런 네네. 인연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박민식 장관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훈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끔 수많은 희생이라든가 또 수많은 분들의 그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그런 노고가 다 깃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분들의 어떤 숨겨진 노고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조명을 해서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이 보훈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부터 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뭐 기여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발전된 나라였고 또 이미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탈북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 체제에 저도 의해서. 기여한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알잖아요. 그냥 네. 뭐 태어났더니 여기 대한민국이 없고 그냥 누린 거죠. 뭐 그렇게 막 크게 저도 뭐 그렇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그 부채의식 그럼요. 같은 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기여한 바는 없으니 앞으로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보훈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보훈이라는 것이 우리 6.25 전쟁 때나 또 우리 이제 그 뭐 독립 운동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투영하는 일을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앵커를 좀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꽤 오래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방송에서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두 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탈북해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제 느낌이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네. MZ 탈북민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군 출신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이제 그랬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북한의 신세대 분들이 이제 탈북을 하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이어가서 그래서 근데 중국으로 그렇게 이게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브로커 집에 있다가 뭐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게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 발각될 싶어요. 위험? 예, 발각되면은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북송되었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죽기 때문에 아니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다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도 그 처벌 수위를 따진다고 하면은 조금 처벌 수위가 낮죠. 근데 잡히는 순간은 항복행위라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처벌이 정치범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아니면 공개처형까지 가기 때문에 좀 그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어가지고 제 손에는 항상 한쪽 손에는 멘토칼, 한쪽 손에는 그 수면제 200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오다가 정말 잡히면 우리 3명 다 먹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왔었기 때문에 좀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독한 성격을 갖고 계시네요. 왜냐면 저희 그 집안이 그냥 솔직히 뭐 북한 정권에서 출세도 못하고 뭐 이런 집안이면 또 괜찮겠지만 제가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저희 때문에 한다는 건 너무도 미안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가장 제가 그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위험한 고비도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그 감시 통제를
북한이랑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에서도요? 네, 매 역마다 신분증 검사하고 차표 검사하고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습관화되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당연시 보여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안 도했음을 냈는데 그래도 중국도 똑같다는 것을 느끼고 그다음부터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 버스에 탔는데 한국까지 이렇게 가려면 국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든요. 근데 버스에 딱 올랐는데 그 공안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신분증이 없어요. 차표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모랑 언니 저 3명 다 따로따로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죽었구나. 정말 붙잡혔구나.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옆에 앉았던 남성분이 저희 고개를 자기 어깨에 툭 기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모르죠 무슨 사람인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기댔더니 저게 자기 차표를 보여주면서 달라고 제 거를 그러니까 제 걸 줬어요. 근데 공안이 오니까 전 눈 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뭐라 하더니 딱 한마디만 알아들었어요. 내 여자친구다. 근데 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공안이 그냥 차표만 보고 가는데 저는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지? 장기 매매. 막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눈 뜰 수가 없는데 눈을 뜨라고 하더니 너 북한에서 온 여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을 했군요. 아니라고 했더니 한국 그 미디어를 보고 있더라고 핸드폰으로. 그리고 가방에는 한국말 공부 책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 했던 그런 중국 사람. 네네 중국 학생인 거예요. 되게 어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브로커 있는 데까지 내렸는데 브로커한테 자기 명함을 주면서 한국 무사히 가면 꼭 연락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유학을 한국에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명함을 제가 보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사히 올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니 너무 방송을 통해서 만약 그 사람이 그분이 지금 한국에 유학 와 있다면 연락할 것 같은데요. 10년 지났는데 이제는 10년?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이 죽음의 생사의 문턱에서 만난 약간 운명적인 사랑 같은 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의 도움이 가장 컸고 가장 잊지 못하고 나중이라도 정말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분이 보고 찾아온다면 정말로 어느 만큼 보답해야 되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런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국 사람들 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렇죠. 브로커 한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돈을 줘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중국을 넘는 거는 저 그때 당시에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받는 브로커가 사람 장사하는 브로커가 아니라 저희 삼촌의 무역 파트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안 받고 그냥 그 경비하는 국경 경비대에 돈 주는 것만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 정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거는 400만 정도 들었어요. 어떻게 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중국에서 도착하면은 또 한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먼저 이미 섭외를 해가지고 언제 한국 갈 수 있다라는 전화만 되면은 그 사람들 제가 있는 위치로 데리러 오는 거죠. 뭘로 와요? 비행기로 와요? 배로 와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 이미 현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브로커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도 브로커 한 명이 있고 중국에도 브로커 있고 북한에도 브로커가 있는 이런 시스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한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며칠을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택시 타고 저희가 있는 집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는 비행기가 아니라 뭐 기차, 또 버스, 자가용 이렇게 타면서 교대를 바꿔 타면서 중국 컴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배를 타든가 비행기 그래서 중국 커민까지 가죠. 그럼 중국 커민에 가면은 라오스 브로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라오스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고 라오스 국경을 건너서 태국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30일 정도 이민국 수용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용소에서 저희 납부 체류자로 저희가 있다가 대한항공 타고 태국 공항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어떻게 보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 3국 거쳐서 오는 거죠. 중국, 라오스, 태국, 대한민국을. 그러면 태국에 도착하면은 뭐 우리 정부에서 파견 나간 기관들 있잖아요. 뭐 국정원도 있을 것이고 대사관도 있고 있죠.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따로 저희를 안내해주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겨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대사관이나 아니면
태국 현지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는 코리아 한국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미 다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바로 이민국 넘겨줘요? 수용소로 넘겨주거든요. 그 그럼 이민국 수용소에 딱 가면은 그때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네네, 나와서 저희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태국에 도착만 하면 네. 이제 거의 그다음에 안도의 숨을 90%는 이제 쉴 수가 있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네. 단계군요. 맞아요. 그 태국에서 우리 대사관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뭐 국정원 국정원, 직원이 네. 됐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해요? 네. 왜냐면요, 그 탈북민을 가장하고 온 중국인도 있고 또 탈북민들의 그러니까, 가장 뭐. 간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며칠 뒤에 간다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내려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의 확인 여부를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조사를 끝나고 나면은 확인이 완료되면 며칠 뒤에 이름을 발표하면은 그때 대한항공 타고 올 수가 있어요. 태국에서 대한항공이 비행기 이게 트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딱 좌석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영화 뭐 나오나 이렇게 그 좌석 뒤에 보면 영화에 우리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영화 봐야지 하고 타지만 저희는 비행기라는 거는 종이 비행기만 봤었고요. 네. 날아가는 비행기는 화면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네.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내가 앉아있다는 자체부터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은 정말 그냥 오리벙벙? 내가 진짜 탄 게 맞는지, 비행기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리벙벙했는데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저희를 비행기를 한 10명 정도 태우거든요.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랑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줍니다. 여권을 딱 주면서, 임시 여권이죠. 그걸 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절대 옆에 네,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줄 서서 입장하는 게 아니고 비밀 통로로 이렇게 몰래 입장을 이게 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이라고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불안하구나. 음. 비행기 안에도 북한 간첩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는 거기 그렇겠죠. 네. 북한 사람 그렇게 북한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런 안내를 네. 전혀 안 해주시니까. 북한 쪽에서 탈북자를 잡기 네네네. 위해서 그 비행기 탔을 수도 네, 있죠. 분명히 다 너무 한국말을 무서운 하는데 이 한국말은 예. 북한 간첩이 한국말을 가장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앉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내식이 나왔는데 저희 집은 돈도 없다 보니까 그 기내식을 먹으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내식 안에는 혹시나 또 약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불안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어볼까 하고 하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조사할 때 아니 왜 당부할 때 기내식은 기내식을 공짜다. 마음껏 드시라 얘기 안 해주시나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대한민국 도착한 얘기는 잠시 돼도 네. 우리 보좌관님은 그 기숙사에서 탈출을 하고선 네. 바로 우리 베이징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죠. 왜냐면 과거에 뭐 탈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준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뭐 브로커라든가 뭐 탈출 루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탈출을 감행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사관을 찾아가서 전화를 해서 북한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만사 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를 하니까 대사관 직원분께서 만약 우리가 김금혁 씨를 데리러 나가면 그 자체로 국제법으로 납치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김금혁 씨의 어떤 그 자의적인 그 의사 판단에 의해서 대사관으로 진입할 시에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만 데리러 갈 수는 없다. 데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가봤습니다. 담이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오지 말란 소리구나라는 소리가 아니 왜 정문으로 이렇게 똑똑하고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공안들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중국 공안들이 그 앞에 깔려 있고 저는 이미 그때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북한이 제가 사라지자마자 지명수배를 요청을 해서 그 당시 공안이 저를 찾고 있어서 북한 요원들도 우리 대사관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그렇죠. 있었을 거 그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탈북한 그 북경에서 탈북한 후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생들 3인 1조, 2인 1조로 이렇게 팀을 만들고 또 VV 요원들 팀을 만들어서 제가 갈 만한 곳들은 다 가서 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공항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상황을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대사관에서 이제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길이 없으니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그 베이징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왕징이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타운으로 먼저 이제 건너가서 그 한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무작정 한인 교회 문을 두드리고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이제 나를 좀 좀 신변보호해줄 수 신변보호해주고 한국의 정보기관과 연계를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9곳에서 다 거절을 당했고요. 근데 거절을 당했어요? 네, 그 거절의 이유가 사실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포교 활동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합법이 아님에도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그런 센서티브한 문제에 연루가 되면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이 포교 활동도 못하고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다 하셨고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에 굉장히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만찬처럼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현금 얼마 안 남은 현금으로 이제 피자 한 조각을 사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피자헛 가게를 갔었는데 거기 어떤 한국인 남성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가서 그냥 무작정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아저씨들이 지금 나 안 도와주면 이제 그 난 죽는다. 이제 북한으로 못 돌아간다. 이건 인류애적으로 진짜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냥 무작정 일단 말을 걸고 약간 시비를 걸었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웃으시더니 정말 북한 유학생이냐라고 하셔서 뭐 이 상황에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사무실로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운명적이다. 이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중국인 도와주신 분도 운명적이고. 그분이 한 6, 7년 전에 동북삼성에서 선교사로 계시면서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해보셨던 분이구나. 중국 당국이 감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북경으로 옮겨왔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난 거죠. 아주 우연치 않은 정말 기회에. 천우신조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보기관과 연결을 시켜줘서 이제 극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한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저 김가영 강사님 못지않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그러니까 모든 탈북자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막 목숨을 내걸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대라고 때 유학 갈 정도면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상류층, 고위층의 자제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제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라 특히 이제 그 북한 조선 그 중앙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당 간부였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북한의 1세대 외화벌이 일꾼으로서 그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중국 베이징과 이제 평양을 오고 가면서 뭐 북한식 우리가 흔히 보는 북한 레스토랑이라든가 북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인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런 분들이셔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금수저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수저죠. 햇빨린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갔다가 북한 김일성대를 갔었습니다. 오, 그럼 최고의 북한에서는 최고의 뭐 서울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제가 뭐 잘하는 게 아주 적은데 그나마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어서 김일성대 그 영어영문학과에 갔다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외교관 후보자로 선발이 되어서 유학을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면 북한에서 상당히 엘리트로 이렇게 뭐랄까 키워진다고 해야 돼요, 육성된다고 해야 돼요. 하여튼간 그런 엘리트 코스로 밟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개혁 개방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것이 적발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오는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평양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음에도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저의 어떤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변할 이유도 없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들처럼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을 것이니 굳이 여기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그런 관계였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육하는 세뇌 교육이라든가 충성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충성군자였죠. 근데 유학을 나가면서 느낀 것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이라는 모습, 그리고 제 이미지, 제 머릿속에 있던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있던 반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절대로 한국 학생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라라고 저희한테 교육을 하죠. 예. 하지만 저는 나가 보니까 제 또래 학생들이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 뭐 예를 들어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사실 북한에서는 너무나 생소했고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던 단어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알려줬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너는 뭐 북한의 엘리트라면서 니네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모르냐. 그런 비판들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인터넷에서 뭐 위키피디아에 김정일을 쳐보니까 저희가 절대 알 수 없는 그 여성 편력 같은 것들, 그 고난의 행군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은 뭐 호화요트를 금해하고 또 8억 불에 달하는 그 금수산 기념 궁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과연 내가 정말 모르고 있던 행위들이었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주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모르고 지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가영 강사님께도 이제 여쭤봤는데, 그런 탈북 과정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체제, 북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실상을 좀 깨닫고, 그 과정에서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또 과연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멈칫하게 탈북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막 이런 좀 어려웠던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탈북을 결심하기 전까지도 가장 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제가 이제 탈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한국으로 갔다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혹은 저를 가르쳤던 뭐 스승님들이라든가 저와 함께 어떤 모의를 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건 사실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런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뭐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때 막 21살밖에 안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은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내릴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말고는 선택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도 또 마찬가지. 네, 똑같이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후회 같은 건 하진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가영 우리 강사님은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네. 첫 대한민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제가 저희만의 별명이 드라마 빠순이었거든요. 드라마 빠순이. 네, 그만큼 드라마를 정말로 저는 수없이. 한국 드라마? 네, 한국 드라마. 그거 보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거 되게 어렵다면서요? 막 감시도 많이 하고 강한 처벌도 있고. 북한은 조금 이게 정말 정말 진짜 북한을 들여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요. 이걸 단속하는 사람 더 잘 봅니다, 오히려. 간부들이, 집에 사모님들이 앉아서 마음 편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단속한 물건을 보고 다시 또 여기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안에 다 이렇게 그런 보위원, 안전원 이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는 보위부에 넣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드라마 볼 수 루트가 많아서 많은 걸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저는 공항이라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랬겠죠.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그 쫙 깔려있는 대리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대리석 보려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야만 대리석이 깔려있거든요. 근데 한국 공항에 딱 가는 순간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니까 내 드라마에서 머릿속에 봤지만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와, 이 정도였어? 드라마가 진짜였네. 그러면서 딱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 신발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북한은 후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하얀 신발이 없어요. 다 흙탕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새카맣고 네, 도로가 그런데, 없다 보니까. 그럼요. 다 흙도로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신발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와, 나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이 도로에 나가서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느낌은 그 마치 제가 잠시 어릴 때 살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느낌 같은 늘 그런 이제 늘 꿈꿨던 그런 데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신나고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저도 91년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그냥 빨리 궁금해 나 이 사회가 너무너무 궁금해는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여쭤보겠지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정말 살아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기쁨과 희망으로 들떴지만 이제 그 다음엔 또 고난의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또 저 한강 포구를 넘어서 이제 그 북한 병사들 또 북한 주민이 기순하는 일이 좀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 루트는 굉장히 위험한 루트 아닌가요? 항상 그 최전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탈북 루트를 설정할 때 가장 선호하지 않는 루트가 DMZ 육로를 통해서 온 루트와 그렇죠. 거기는 바다를 통해서 온 루트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북한의 많은 감시 장비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김가영 씨가 탈출하신 그 북중국경 일대는 이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루트는 이제 막혀버렸군요. 이제 못합니다. 3중, 4중으로 트랩이 깔려 있고 우리가 그 베트남 가면은 옛날에 그 베트콩들이 막 트랩 깔고 막 안에 그 바늘 깔아가지고 미군들 다치게 그런 함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북중국경 사이에? 네, 주민들이 건너가다가 다치게끔, 즉 아예 탈출을 불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는 국경을 통해서 탈북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바다를 통한 탈북. 그래서 작년에 두 팀이 바다를 통해서 넘어왔고 이번에 DMZ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북한군이 최근부터 이제 그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유사시 전쟁 때 우리 국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그걸 매설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 군인들의 다리를 노리고 지금 지뢰를 까는 겁니다. 근데 그 지뢰밭을 넘고 올 정도로 사실상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강 포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뭐 뻘밭이 있으면 넘어오기는 용이하겠으나 그건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개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많은 감시 장비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도 그것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탈북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중 국경이 막히고 이제 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바다나 휴전선 근처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목숨을 내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나 심지어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도 탈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엄하게 그렇게 뭐 막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통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조일 대로 조였고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국경이 다 봉쇄되고요. 이번에 수해도 크게 났고. 그러다 보면은 피해받는 사람은 주민들 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자꾸 압박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정말 허리띠를 계속 조르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자꾸 더 허리띠를 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나마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 걸 탈북하다가 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두 분이 귀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갯벌 그거는 아까 말씀하듯이 그냥 뒤에서 총뿌리가 겨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총을 대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라 결심한 거는 내가 죽을 바에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었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저렇게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어찌 보면은 김정은이 그냥 그걸 보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뢰매설하는 거는 그 지뢰매설 양만큼 지금 귀순하려는 군인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적절한 비유네요. 네, 예, 예.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관 이제 우리 네, 네. 우리 보좌관님처럼 이제 엘리트 출신, 금수저 출신을 비롯해서 고위급 외교관들도 뭐 지금 기순 네.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인들도 좀 네. 그러면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에 네, 대한 맞습니다. 열망.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난 한번 가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사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그렇게 탈북이라든지 기순이라든지 네. 뭐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정말 북한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정말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 30년 전부터 고난행군 때부터 북한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하면 지금 뭐 에이 뭐 맨날 무너진다더니 안 무너지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정말 북한 체제가 위기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 김씨 일가의 그런 뭐 카리스마도 있겠지만 그 김씨 일가에 동조하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트 계층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김정일 시대에 넘어온 사람들이 54명이고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어떤 그 고위급 탈북자가 144명이라는 것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거의 2.5배 예. 가까운 숫자가 넘어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이 내리는 지시사항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예를 들어 풀이 나지 않는 곳에 가서 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것도 건설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즉 앞뒤가 전혀 다른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책임을 이제 그 중간 단위 간부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숙청하고 채용하는 일을 10년 동안 반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 이게 확인되기 참 북한 뉴스는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좀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고위층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네네.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엉뚱한 지시를 내리거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지시를 네. 내리고 그걸 또 책임을 또 전가시키니까 네. 자기들에게 그래서 북한의 어떤 핵심 엘리트 또 군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북한에서는 기존에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충성 자금이 김정은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자금들인데 김정일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보장이 되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조금 뭐 자기가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조금 넣을 그렇죠. 수도 인마이 있어. 포켓이 가능하니까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 하에서 자신들도 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인마이 포켓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복종을 강요하고 벌어들인 돈 전부를 다 내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북한이 조금 한 10년이 지나면은 현재 그 인구 구성에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차지하게 될 텐데 김정은 정권은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한 어떤 탄압의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다. 장마당 세대라면은 나이로는 어떤 세대예요? 30대? 40대가 되나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90년대, 부릅니다. 90년대 이후에 네. 태어나신 분. 저희 91년에 그쵸. 태어나니까 저희 비슷한.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10대 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나름 가능했습니다. 감시가 있었지만 통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게 다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는 순간 15년형의 교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공포 정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 때에는 결국은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3가지 요인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팩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규정해도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만 하여도 정말 진심으로 김부자에게 충성을 했다면 저는요. 제가 충성을 해야만이 우리 집안의 이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거짓 충성을 했다고 지금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은 우리 집안이 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만한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못 받았던 상관없이 이 세대의 마인드는 기성세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죽음이고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나의 미래, 꿈 이게 더 중요시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살짝 보탠다고 하면 저는 감히 예상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이 저렇게 조이면 조일수록 탈북을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테타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촘촘히 어딘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나마 유일한 길이 탈북이었는데 그 탈북도 못하게 하고 서로 죽이고 얼마 전에는 청소년까지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김정은이. 그러면은 정말 이례적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처형하는 걸 보면은 주민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공기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저는 뭔가는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이 네. 그런 정말 숨도 못 것들을, 쉬게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억눌린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탈북이라는 게 그나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반체제 성향이 네. 강한 사람들은 탈북을 통해서 이제 나왔지만 그게 막히면 오히려 안에서 안에서. 폭발할 수가 있다.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이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최근에 이런 어떤 뭐 우리 남북 간의 오물풍선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우리 대북 확성기 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8.15 독트린 광복절 때 했죠. 네. 이제 통일 독트린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좀 뭐 일종 시골에 계신 북한 주민들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 구조상 뭐 모든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살아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듣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북한의 그 젊은 세대는 어떤 정보 유입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실상의 북한의 한류가 약 20년 동안 흐름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려고 북한이 막아도 그 막는 것을 넘어서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대북전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사실상 필요한 정보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뭐 어떤 그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한국에서 어떤 뭐 북한 관련해서 행사가 있거나 무슨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리고 또 작년 3월 1일에도 대통령께서 우리 북한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하시고 이번 7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이나 또 북한의 그 외화벌이 일꾼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을 통해서 또 소식이 들어갈 수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사상적인 동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소식도 좀 북한 주민들이 아나요? 이제 뭐 하도 그 남북한 선수들이 마주치는 것도 막 너무 통제 감시가 네. 심하니까 원래는 네. 이제 그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만나면 서로 뭐 사진도 같이 그러니까요. 찍고 뭐 네. 좀 말도 조금 섞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막 이번에 눈 마주치고 조금 웃었다고 해가지고 그쵸. 북한에 돌아가가지고 처벌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혀 그런 파리올림픽이나 이런 소식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국가해설이 그냥 보여주는 것만 주민들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들을 수가 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허용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누구랑 누가 사진 찍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은 아직 북한이 희미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곳곳에 나가 있는 그렇죠. 이제 뭐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네. 가지고 뭐 또 뭐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네. 계속 이제 새로운 네, 얘기들이 정보가, 가고 그 장마당 세대는 이제 그냥 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그냥 지켜만 보고는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꼭 국가에 충성하지 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국가에 충성을 해야죠. 대한민국이라 하는 국가에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언론 표현의 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충성을 하고 다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하지만
뭐 정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 언론이 이제 표현이 자유가 이제 보장된 나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내가 이제 한번 목숨을 내걸고 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처음 딱 느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우리뿐만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힘에 버거워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아주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네. 그런 그렇죠.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시장주의 네. 시스템이라는 네. 게. 네. 북한에서 금수저로 다 이제 두 분 다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는 건 걱정이 없었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과연 내가 여기에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고민들, 걱정들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우리 김가연 선생님은 저는 일단은 네, 꿈만 한 보따리였었죠. 네, 예, 그래서 그 꿈들이 이제 다 네. 부서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초반에 시작 딱 했을 때 제 통장에는 돈이 4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원래 좀 이렇게 좀 국가 넘어왔을 때 처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좀 있잖아요. 네, 있죠. 1,300 얼마죠? 데이터 더 잘 아실 것 원래 같은데. 60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하고요. 300만 네. 원은 그 바로 통장에 넣어주고 그리고 100만 원은 분기에 한 번씩 아니, 넣어주고요. 총 지원금이 일단 1,300 얼마라는 걸 제가 그중에 알고 얼마는 있거든요. 이제 네. 저주택으로 맞아요.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가 네. 딱 나오는 순간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제공해 줍니다. 그럼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그 일부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네, 6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거를 분할로 지급하고 일시금으로는 300만 원, 300만 원을 한 달치나 두 달치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뭐 아주 네, 기본 나올 때 생활비 주시는, 네. 먹을 수 근데 있는 그 그런 300만 원 정도만. 주는데 제가 브로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갚아야 되는구나. 예, 그것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을 남겼는데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4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뭐 밥솥도 사야 되고 왜냐면- 그렇죠. 휴대전화도 네. 하나 당연히 있어야 그 되고 남한에서 휴대전화는 뭐 살려면. 할부 되니까요. 네, 근데 제 집에 딱 갔는데 가스레인지 하나, 밥솥 하나, 그다음에 이불 네, 패드 하나랑 이불 하나 전부였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그건 네, 그거는 정부에서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걸 딱 받은 순간에 통장을 받는 4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40만 원 가치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 40만 원의 그치. 뭘 가치가 할수 있는지를 뭘 할 수 모르는 있는지도 건지. 잘 모르는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전에는 이렇게 어떤 큰 이렇게 그 파라솔 안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뭔가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허무함도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근데 희망이 있었던 게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가 탈북할 때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겠다고 온 게 아니라요. 그 드라마에서 서민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집안에는 다 있을 게 다 있어요. 텔레비전도 네,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먹는 거 봤더니 흰밥에 김치만 먹는 게 아니고 흰밥에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서민으로 살아도 저 정도는 살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막 위기같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에이, 아닐 것 같은데. 딱 그 정말, 한국 드라마에 왜 이제 그거에 고급 아파트에 이제 사모님들 그 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그럼요. 텐데. 여잔데요. 저도 예. 뭐 이렇게 차에서 내리고 싶고 뭐 예.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저희 꿈은 김수현님 같은 네, 남자도 만나보고 싶었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예.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우리는 바닥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저는 이모 언니 같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그때 나이가 23살이다 보니까 딱 나가면은 커피 한 잔 주문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만큼 제가 모르는 거, 이 사회에 대해서. 커피 한 잔도 주문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개척해 나가며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과 그거에 대한 솔직히 뭐라고 했죠?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자괴감도 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0년 됐지만 단 한 번도 1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대한민국에 오는 길 선택하겠다 싶은 이유가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탈북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고 탈북하는 가정은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탈북민은 자랑스럽고 또 하나는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기본적인 해주는 그런
바탕을 깔려주는 거에 저는 조금 힘이 됐다. 그래서 그게 저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받은 거에 몇 배는 못 갚아도 받은 것만큼은 갚는 사람이 되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다. 미래가 안 보인다 한국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안 보이냐고 미래가 뭐 했냐고 미래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냐고 저는 정말로 40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많은 것까지는 이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앉아있을 자리 보금자리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하면 기회가 조성되는 나라가 얼마나 좋냐. 그럼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거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좌절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힘든 환경에서 네. 역경을 뚫고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려움 축에는 못 끼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극복할 의지를 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탈북민 사회들 이런 뭐 정착 그다음에 뭐 지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스스로가 나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좌관님은 어때요? 이 엘리트 금수저로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북한에서 내가 대접받는 만큼 남한 사람들도 나를 대접해 주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특혜가 나는 건 전혀 네. 없었고 오히려 그렇죠? 아주 요만큼의 특혜도 없었고요. 네.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김가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삼자 막대기를 휘둘러도 걸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가전제품도 없고 그러니까 삼자 막대기가 얼마나 깁니까? 그걸 이렇게 휘둘러도 걸칠 게 없다라는 거죠. 집에 그만큼 가스레인지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리고 하나원 나올 때 준 이불 하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어떻게 뭘 해서 어떻게 먹고 해서 살지라는 살아야지.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돼서 생각했던 건 일단 휴대폰이라도 개통을 해야겠다. 일단은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뭐 남들이 쓰다가 버린 제품 이런 건 쓸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안 했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이 재활용품 센터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재활용품 센터에 가서 뭐 남들이 한 10년 쓰다 버린 세탁기 사오고 근데 그 사오는 과정이 뭐 부끄럽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야 10년 됐는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10년 썼는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누가 그 리퍼 제품이라고 하나요? 예. 열었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맞아요. 반품한 제품. 근데 뭐 흠집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뭘 반품을 하나. 감사합니다. 반품해 주신 분. 이러면서 막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리고 제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요. 뭐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데 택배 상하차는 아르바이트 해병대라고 하죠. 택배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그 드라마 단역 출연 같은 거 있었습니다. 보조 출연 알바. 이게 한 13만 원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동성 실험 알바라고 해서 임상 실험 알바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알바계 UDT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 1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막 유행하던 단어가 헬조선 너무 힘들다라는 단어였는데 많이 유행했었죠. 그 단어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헬에서 왔는데 당신들은 헬이 뭔지 모른다. 지금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헬조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의 그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어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헬에서 왔고 그 헬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사실 천국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도 결국은 살아남아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뭔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 주어지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는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도 그때 다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수능을 준비해서 1년 만에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가니까 또 거기도 또 천국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스카이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은 너는 김일성 되니까 공부 잘할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들과 경쟁해서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안고 들어갔었는데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나름 비빌 수 있겠구나. 자신감? 네,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동기들끼리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희 어떤 한국 생활 적응을 정말 많이 도와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장난식으로 그런 말도 합니다. 넌 어떻게 고대를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질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떤 사회 적응이라든가 뭐 학교 적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르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처럼 이렇게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계속 이제 쌓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왔다가 적응을 잘 못하시고 또 네.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같은 탈북민한테 또 사기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그렇죠. 전재산을 날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그러면서 다시 그냥 한국을 떠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두 분처럼 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아무래도 그쵸? 그렇죠. 네, 다시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왜냐면 이수화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수화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가는 사람의 퍼센트를 따지자고 하면은 정말 0.01%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돌아가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이유 중에 솔직히 우리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 본 이상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탈북민으로 추측해 본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저는 가족에 대한 가족. 네, 가족에 대한 그런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조금 너무 허무함을 느끼고 또 내가 너무 허망한 이런 망상을 갖고 와서 가면 나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허망한 꿈을 갖고 왔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게 없이 그냥 받기만 하겠다고 하면은 어디 가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크다 보니까 외로움도 같이 합쳐지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 파견한 간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는 이유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지만 다 이해 못합니다. 왜 가지? 네, 그만큼 왜 가는 이유가 솔직히 너무 적기 때문에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도태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뒤떨어지거나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에 예. 의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탈북민 사회라든가 혹은 우리 지역 사회라든가 우리 사회 커뮤니티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 정도는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탈북민 2030 세대는 상당히 적응을 잘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고등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 이제 방송인으로서 강사로서 자기 부분에서 영향을 펼치고 있는데 또 그 2030 세대 안에서도 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한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이제 좀 그 사회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포커싱을 경쟁에서 좀 어려워하거나 뒤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두세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영향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네. 보완을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만간에 제가 한번 두 분 다시 모시고 2탄을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